오늘 이슈 인터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신당 창당, 또 국민의힘 당내 이슈 등 나눌 얘기가 많이 있죠. 바로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요즘 좀 또 인터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서울에 있을 때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거는 본인 의사가 가장 큰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메시지를 전할 게 있으면 인터뷰를 통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오늘 뭐가 특별한 게 있어서 오진 않았습니다. 예, 사실 이 약속이 한참 전에 한 거죠. 예. 한참 전에 한 건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인터뷰 약속하고 그날 기각 결정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 영장.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자, 오늘도 뭐 사실 이슈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당 창당 얘기. 12월 27일이면 이제 한 달 남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도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제 몇 퍼센트 된 한 달 겁니까? 남았으면 이제 70 정도 됐겠죠? 70%다. 빼기 30 하면은. 네. 70%까지 온 거 맞습니까, 확실히?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아진 거는 맞는데 관심도는 조금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신당이라는 것이 처음에 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한번 또 반짝 뜨고 그다음에 또 소관계를 겪다가 실제로 하면 또 이제 뜨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뜨고 선거 가까워지면 관심도 높아지고 뭐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초조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은 별로 초조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지금 이렇게 이슈가 조금 신당 이슈가 사라진 거 배경 중에 한동훈 장관이 좀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총선 참여는 상수였기 때문에 언제 그것을 이제 잘 써먹느냐의 문제였을 텐데 글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만약에 호사가들 얘기하는 것처럼 저 때문에 일찍 등판한 거면은 너무 등판이 빨랐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또 이제 한 1월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과 또 밖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는 이벤트의 성격이 뭐 대정부지로 나가서 쏘아붙이거나 아니면은 어디 가서 지지자들이 꽃다발 들고 오던가 이 두 가지 정도의 그림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대구 방문했을 때 모습보다 대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도가 거기도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뭐 한동훈 장관이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겪게 될 사이클입니다, 다들. 그러면 뭐 호사가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이준석 신당이 뜨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좀 눈에 띄었고 또 신당 창당이 이제 12월 27일쯤이니까 또 그 무렵에 혹시나 원포인트 개각으로 사퇴해서 또 붐을 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려면은 본인의 일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본인 일정을 짜야 된다. 스스로 가야 된다. 본인이 종속 변수가 아니면은 뭐 대응 카드로 계속 움직이면 안 되는 게 만약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그때쯤에 아마 김건희여사 특검이 있을 텐데요. 특검 이후에 거부권 전국에서 튀어나오면은 그 역시도 이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도 그런 이준석 변수에 따라서 일정을 정하는 건 아닐 거라 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저는 그와 관계없이 움직여도 상관없지만은 한동훈 장관은 여러 가지 다른 건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에 따른 그런 실책을 따야 된다. 지금 보면 옆에서 본인들이 뭐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들 선거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사람들이 컨설턴트라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옆에서 이 날짜가 맞다 저 날짜가 많다 날 잡아주고 있을 거거든요. 차라리 역술위원한테 하는 게 낫다 그런 거는. 그 컨설턴트라는 사람들 그거 제대로 못 맞춥니다. 이 누군가 뒤에서 뭐 뒤든 뭐 앞이든 간에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조언이 맞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시기를 잡는 게. 한동훈 장관을 대선 주자로 보고 이제 대선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모여봤자 결국에는 그냥 하나만한 얘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대표 한 명만 못하다 이 말씀 하시려고 제가 느낌이 드는데. 아이고 저는 돈 안 받고 해드립니다. 돈 안 받고도 해드릴 수 있다. 자, 이 한동훈 장관 얘기 좀 더 해보면요. 최근에 뭐 부모님 고향 춘천 또 청주에서 자랐다 이런 얘기 또 지방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정치권하고 사실 관계된 얘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요렇게 지방 얘기하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춘천 한동훈으로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오래된 순으로 검색해보면요. 올해 2월 23일에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언급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을 하는 사람이면은 한동훈 장관을 춘천에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동훈 장관을 춘천에 배치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그때도 강남 배치니 뭐 얘기 나와가지고 아마 뉴스킹에서 했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정치인에게 연고가 지역 연고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뭐 상계동 출신이니까 거기 정치를 했는데 사실 험지 중에 험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춘천 정도면은 인물론이 작동해가지고 될 수 있는 곳이라 봅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연고를 강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한동훈 장관 측의 반응이 안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의도를 우리는 서울에 어디나 당선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왜 지방으로 보내려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서울 강북선거 뛰어보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나. 그래서 지금은 지방 출신을 좀 강조하고 있다. 현실을 깨달은 거겠죠. 현실을 알고. 그래서 두 군데 얘기하잖아요. 춘천에서 부모님 고향이고 초등학교만 다닌 곳이 청주도 이런데 이거 청주 정도면 훌륭한 출마지죠. 야, 근데 사실 청주도 좀 쉽지 않지 않나요? 청주에서 한동훈 장관이 가려면 이제 청주의 상당구를 가야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 당의 정우택 부의장님 지역구거든요. 정우택 부의장님이 쉽게 자리를 내어주진 않을 테고 그러면은 아마 같이 시너지를 이뤄가지고 상당구 옆에 다른 곳에 나가든지 흥덕이나 나가야 될 텐데요. 저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다. 경우의 수는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또 호사가들 얘기지만 일단은 출마한다는 가정하에서 비례대표 뭐 후순위를 받는 방법, 이것도 선거제가 또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좀 편한 지역, 뭐 강남이라든지 영남 지역에 출마하는 방법, 세 번째는 좀 험지 같은 데 가서 이기는 방법인데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비례로 가면 선거 지휘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뭐 여러 가지 강연하는 영상도 좀 보고 그리고 또 뭐 질의응답하는 영상도 보고, 근데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의 연설 톤이나 아니면 이런 건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연설을 한번 보지를 못했네요.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크게 동작합니다. 아하.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이분 언급하면 안 되는데 안철수 의원의 연설 톤이라는 걸 보신 분은 이게 제약이 좀 정치인에게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좀 본인도 그걸 바꾸려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걸 계속 바꾸려면 뭐 목소리 굵게 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한 장관을 매번 이제 긁지 않은 복고 표현하는 게 제가 못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 아니라요. 그런 게 본인에게 적절한 역할인지 본인이 잘할 것이다. 연설했을 때 정치인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저는 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말을 조리 있게 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책임이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례대표 후순위 갔을 때는 그 문제가 또 되겠네요. 지원 유세를 여기저기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기술적인 문제는 연동형 비례제가 아니어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연동형 비례제면 이제 위성정당을 하게 되는데 위성정당의 비례 순번을 받아가지고 그 본체당의 선거운동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판단해야겠죠. 어제 뭐 장해찬 최고하고 저희 또 인터뷰도 좀 했었는데 한동훈 장관 나오면 뭐 민주당 쪽 사람들 다 도망갈 것이다, 제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한탕주의거든요. 뭐냐면은 뭐 나중 제가 주식 투자에 비유하지만은 나중에 원금 회복하려 그러면은 진짜 선물 옵션 한 방이면 돼 이래가지고 다 올인하는 거거든요. 사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왜 그런 심리인지는 이해하겠는데 뭐 정말 어려운 판인데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는 것만으로 민주당이 혼비백산에 도망가고 그 표현대로 만약에 선거를 이긴다면은 구국의 영웅이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위원이 굉장히 다급하구나. 구국의 영웅을 기다리고 있구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람을 좀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결국 만약 한다면 어떤 역할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비대위원장 얘기도 있고 뭐 선대위원장 얘기도 있고요. 한다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정치는 그거 보기 전에는 역량을 모릅니다. 역량을 보려면 한번 시작해봐야 된다는 거네요. 아니 삼선 의원의 원내대표까지 다 한 사람도 지금 대표하다가 저렇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영선 중진 소리 듣다가도 대표해가지고 선거 이기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 말씀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이게 결국엔 제가 도박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얼마를 베팅하고 얼마를 얻어가느냐의 싸움이라는 걸 정치에서 이제 알아야 될 거거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요.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입니다. 네.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너무 당연한 진리긴 한데.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장관으로서 예. 행적을 보면은 검사 때와 세상이 좀 다르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사 때야 내가 어떤 수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또 워낙 그쪽의 전문가니까 굉장히 세게 질렀다가 수사 성과가 좋게 나온 경우도 있긴 했지만은 당장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실은 검찰총장이 할 법한 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는 걸 했었는데 네. 그때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이리스크였는데 생각보다 하이리턴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쩌면 오히려 투자한 만큼 뭐 예를 들면 예입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감옥에 하든지 이게 했었어야 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랬으면 그렇죠? 지금쯤 벌써 보수층에서 구국에 용됐을 수도 있겠죠. 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예.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 그 리스크 리턴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이번 총선에서 총선의 간판으로 등판하거나 아니면 지휘하는 역할로 등장하는 거는 예.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일입니다. 많이 투자를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적을 것이다. 또는 거의 뭐 없을 것이다. 예, 그게 이제 예전에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겪었던 리스크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좀 비교해 보면 검사 출신이잖아요. 어쨌든 정치에 돌아서 대권까지 잡았으니까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예. 그 선거에 진입할 당시에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스타 검사였고 네. 거기에 핵심 뭐냐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한다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 상태에서 선거에 돌입해서 바로 이긴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생각보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한쪽 진영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상 그렇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 이걸 좀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정치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하지만 조국 장관 사태에서는 할 말을 하는 사람 네, 맞습니다. 정도의 이미지로 예. 한 1년 정도 가다가 정치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게 공격받는 그 검찰총장. 네. 저는 한동훈 장관도 지금 시점에서 만약 정치 참여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 또는 2인자 정도로 받아들이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파격적인 행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앞에 혈안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쌍특검이라든지 그렇죠. 이런데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건드리기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참 애매한 포지션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셨군요. 윤석열 퀴즈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벗어나야지 대선 후보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씀 하는 대선 후보보다도 총선이란 일정표 앞에서 예. 사실 보수층 일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좀 뭐가 낫네라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당 얘기도 좀 나온 김에 질문 드려보면 최근 여론조사 보면 신당 지지한다. 이준석 시장 지지한다가 한 20% 초반대 같아요. 요거는 우리 YTN이 엠브레이 퍼블릭에 조사해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24% 정도 나왔어요. MBS 또 여론조사는 21% 정도 나왔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게요. 사실 보도는 다 이준석 신당으로 가고 있지만은 네. 나중에 여론조사 표를 보고 어떤 질문을 했냐에 따라서 완전 결과가 좀 다릅니까? 그래도 한 20%대를 형성하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긍정적이라 보고요. 예. 왜냐하면 15% 한계선을 넘어서는 게 되면은 네. 실제로 출마자들이 부담이 없게 됩니다. 15%면 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예. 없기 때문에 많은 출마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 선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끌어내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제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게 문구가 조금씩 다른 게 그 YTN이 의뢰한 엠브레인 퍼블릭은 유승민, 김종인도 포함입니다. 유승민 포함이고요. 이준석, 유승민, 김종인 신당인데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은 각자 지지층의 합집합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예. 각자 그 불호층의 합집합이 이제 불호로 잡힌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예. 조사 방식에 따라 다르고요. 예. 저는 뭐 이준석, 박지훈 신당 같은 거 조사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박지훈 씨 저요? 네, 그거 완전히 조사 결과 이럴 때마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다를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이런 수치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아하, 항상 예. 감사한 건 있지만은
저는 담담하게 이제 12월 27일을 넘어서 실제 활동이 개시될 때 그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야 된다 봅니다. MBS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5% 넘었으니까 그래도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인데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 교섭단체 만들려면 20명 필요하니까요. 현역 의원들도 올 수 있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실제로 어제 이제 뭐 확인되지 않은 그 국민의힘 쪽에 22명의 컷오프 명단이라는 것이 기자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괴문서 같은 것들이 총선 전에 많이 돌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꼭 우리 당에서만 도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많이 돌 텐데 그 명단을 보면은 그냥 충격적입니다. 네. 그 명단이 충격적이다. 네, 22명의 명단 보면 충격적이기 때문에 지금 원내 어제 의총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상당하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원내 의원들 저희 당은 제가 너무 잘합니다. 제일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총선 공천이 불가능해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포섭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고요. 철학적으로 굉장히 올바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당에. 그런데 올바르면 탄압받는 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새로운 도전하고 싶으시다면은 연락을 드려야죠. 혹시 그 명단 분들하고 이전에 연락하던 20명하고 이렇게 겹치기도 하나요 많이?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당 의원들은요. 제가 연락드려가지고요. 뭐 신당 관심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요즘 잘 지내세요? 뭐 이 정도만 해요. 왜냐하면 다 알고 지내는 분들인데요. 뭐. 그런데 이제 오히려 비명계라고 지칭되는 분들하고 간혹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민주당 쪽. 그러면 현재 상황을 묻고 뭐 활동 계획을 묻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그 컷오프 명단에 혹시 영남 분들이 좀 TK나 PK 쪽이 많습니까? 우리 당 의원이 영남밖에 없어가지고 다 영남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 영남입니까? 거의 다 영남밖에 없어가지고요. 다 영남입니까? 수도권에 조금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컷오프 명단 뭐 아직까지는 이게 뭐 지라시 같은 거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12월 27일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도 한 달 남았으니까 전략도 짤 거고 계획도 짤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움직입니까 앞으로?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준석은 왜 신당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냐. 그러니까 그 방향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슬근슬근 얘기했는데 일부러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신당에 대해서 얼개를 빨리 공개라고 하는 쪽은 물론 그 기대치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맞춤 대응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응 때문에. 근데 제가 뭐 이거 뭐 숨기는 게 작전은 아니지만은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제 아이디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답입니다. 오히려. 원래 당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무소속 나갈 거면 벌써 다 떠들고 다녔어요. 당이라는 걸 하겠다는 거면은 최대 공배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 공배수. 그렇죠. 최소 공배수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되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되겠죠. 헷갈립니다. 갑자기 아침에 커피를 덜 마셔서. 근데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 최대 공약수를 찾는 과정 속에 제가 너무 많이 떠들어 버리면은 뭐 언론이야 저 기분 좋겠지만은 참여하실 분들은 헷갈립니다. 그나저나 그래도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뭔가 이게 기치라든지 뭐 비전이라든지 당에 대한 그 얘기가 없다 보니까 요렇게 하다가 다시 신당이 안 된다 그러면 요래 되면 이준석 전 대표 이 사실 앞으로 일정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제3지대 이미지를 한 10년 동안 이거를 독점하면서 계속 단일화를 장사하신 어떤 분이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이게 뭐 제3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은 한 1, 2년 버티다가 단일화 장사에서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거를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돌아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해가지고 망하면은 그냥 뭐 제 생각에는 가서 제 원래 하던 직업 프로그램하고 사는 거지. 뭐 해가지고 이거 뭐 또 단일화 장사하고 뭐 약방의 감초처럼 계속 정치적 역량 감소해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정치하는 거는 뭐 의미 없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3부에 좀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부에서 더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있고요. 혁신의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제가 돌아갈 수 있나 이 질문도 드렸는데 답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다시 3부로 오겠습니다.
네, 3부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또 기다려주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또 들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뭔가 지금 글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행사가 있습니까 혹시? 일요일에 제가 대구 엑스코에서 오후 2시에 저희 연락망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함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행사를 잡아놨습니다. 일요일 날에 대구에서? 대구 경북에 있으신 분들은 일요일 오후 2시에 대구 엑스코로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검단동의 엑스코로 지금 오면 되고 자리를 지금 예약을 다 잡아놓은 겁니까? 강당 큰 거 잡았습니다. 한 1,300명 들어가는 걸로. 그 사람이 혹시 안 찰 수도 있나요? 그러진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좀 기가 죽었던 게 그 저녁 7시에 임영웅 씨가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임영웅. 거기는 뭐 자신감 있게 7,000석 공연장을 빌린 것 같은데. 만석에도 됩니다. 거기는 뭐 만석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하여튼 정치 파이가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 행사의 목적은 정치적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천하용인 팀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공간에 있어가지고 뭐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뭐 토론 자리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가면 또 모두 발언 같은 거 하면서 연설 비슷하게 우리의 생각을 얘기할 기회도 있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 연설 말씀하셨는데 좀 연설을 잘하는 좀 젊은 정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는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메시지도 좋아야 되고 전달력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연설이라는 게요. 대중 연설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연설 쪽을 많이 봤냐면은 대학교 때 제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2004년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제가 있던 보스턴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바람잡이 연설하라고 뭐 상원의원 나가는 사람을 앞에 세웠는데 정말 잘했어요. 그게 오바마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방에 떠가지고 2008년에 대통령 된 겁니다. 연설 잘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다. 저는 오바마 연설 거의 다 문장까지 외워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임팩트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감동을 주는 정치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전당대회 때 가보면은요, 뭐 이번에 우리 당 전당대 당선되신 분들 연설하는 거 들어보면요. 뭐 우리 여러분 기지개나 펴볼까요? 뭐 이런 거 하고 뭐 어머님 아버님 예찬이가 왔습니다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가 정치의 멋인가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보면서 이렇게 정치인 연설을 봤다고 하는데 우리 현행 지금 정치인 중에 좀 연설 잘한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을까요? 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없죠. 예전에 우리 뭐 DJ 예전에 그때는 진짜 대중 연설 시대였었는데 가끔가다 노무현 대통령 연설 같은 거 유튜브에 뜨면 다시 보고 하면요. 야 이건 좀 특이한 형태다. 국제 정치사 유례가 없는 특이한 형태의 연설인데 굉장히 그 끌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대중 대통령이나 아니면 YS 대통령 시절에 그거는 그 100만 군중이 모여가지고 그걸 듣는다는 것 자체가 감동인 적이 많거든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한 10수년간 우리가 기억나는 연설이 뭐가 있겠느냐. 가끔가다 뭐 원내대표 무슨 연설 이런 것들이 회자되기도 하는데 유승민 의원 것도 내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한데 저는 그 말하는 연설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내용이 너무 좋아서지. 근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요한 혁신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혁신이가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봐야 됩니까?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답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는 건고가 아니다. 정식 안건으로 올리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또 혁신위원 4명이 지금 사퇴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국민들은 이제 혁신위를 가끔 보시기 때문에 이게 혁신위가 하는 행동들이 어느 정도의 갈등 상황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당의 혁신 역사를 잘 짚어보면요. 지금쯤 이미 혁신위가 들어놓았어야 됩니다. 벌써 들어놓았었어요. 한 2주 전에 들어놓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혁신안으로 뭐 누구 나가라 나온 게 벌써 3주가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전쯤에 들어놓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제 들어놓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는 아마 지금 지리한 협상 끝에 아마 일정이 확정됐나 봅니다. 아마 일주일 안에 답안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라면은 일주일 내로 사퇴하기로 했나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뭔가 협상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실 제가 좀 되게 죄송하긴 한 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2주 내로 사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준석 말대로 되는 걸 경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안 되려고. 17% 18% 하도 당해가지고 그 때문에 이제 그 투표율이야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일정을 바꿀 수도 없고 그냥 두들겨 맞았지만은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이준석을 점쟁이 문어같이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일주일 안에 뭐
답을 달라고 했으면 일주일 안에 사퇴하기로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 사태는 이제 김기현 대표라든 지도부의 어떤 김기현 장제원 결정이죠. 정도. 두 사람의 결정이 나올 것이다. 예. 나오고 혁신이 얘기에 이제 부응하는 그런 어떤 응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럼 혁신이를 조기 해체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뭐 이미 제 생각 해체 상태고요. 예. 근데 뭐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성과를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 이번에 보면 특이한 게 어젯밤에 갑자기 시사전을 단독으로 그 4명의 외부 혁신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외부 혁신위원이 6분인데 그분은 4명이 사퇴하기로 했다는 건 보니까 그 소위 혁신인의 현역 의원 박성중 의원과 전직 의원 오신환, 김경진 이 3분 정도 외에는 내용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 일주일 내로 다 사퇴시킨다라는 시나리오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뭐 의사시고 뭐 이렇게 막 외부 위원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4분의 사태로 긴장감은 조금 더 높아지겠지만은 일주일 얘기했으니까 일주일 내로 정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인요한 혁신은 어떠한 목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저는 목적이 뭔지 용산하고 관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는 이제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지켜보던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러다가 도저히 3주 지나도 뭐 하는 것도 없고 사람만 만나고 다니고 유코리안 젠틀맨 이런 걸 하고 다니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이제 누군가 기획해가지고 일주일 내로 이제 뭔가 그래도 작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든 거고 이걸 바탕으로 또 뭘 하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뭘 하실 것이다.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정치를 버리고 다시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 외국인 진료센터 장으로 가실 일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대위원장 뭐 이런 거 맡을 수도 있는 겁니까?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얘기 나오지만 솔직히 비대위원장은 아무리 비상한 상황이라도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제 뭐 유세하고 이렇게 뭐 회의 주재하는 정도 하는 선대위원장 정도는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대문 갑 총선 출마 선언했다가 다시 혁신위원장을 맡은 거잖아요. 새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까? 서대문 갑으로? 근데 이쯤 되면 서대문 갑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지 않을까요? 서대문 갑. 이게 그냥 우상호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는 셀럽으로서 그냥 어디 축구 행사한 데 가서 손 흔들고 이러신 거랑 이제 정치적 인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좀 다르게 보거든요. 너 국민의힘 사람 이렇게 보거든요.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한번 다시 축구 동호회 그 인사 가보시면. 그러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그래도 용기 있는 도전 항상 저는 응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인요한 위원장도 그렇고 결국은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가 용산의 어떤 신호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했던 것 같은데 그게 목적이 달성됐다고 봐야 됩니까? 시간 끌기라고 이제 김경진 혁신위원이 발언해가지고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본심이라 봅니다. 시간 끌기가 가장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기사를 못 보신 분들이 모를 수 있겠지만은 어젯밤에 시사전을 단독 보도로 4명의 혁신위원들이 그 민간인 혁신위원들이 사퇴하시면서 김경진 위원이 이 혁신의 목적은 뭐 당신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맞습니다. 복수의 그 사퇴한 혁신위원 증언하면서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원칙대로라면 오늘 김경진 혁신위원이 한 2시간 내로 사퇴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사퇴할지 안 할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사퇴 안 하면은 짜여진 각본이죠. 짜여진 각본일 것이다. 이건 그냥 말실수 정치가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정체성 부정이거든요. 혁신하겠다라고 한 게 혁신인데 알고 봤더니 시간 끌기용이었다 이렇게 본인이 시인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실수가 아니라면은 혁신위가 그냥 종결된 거고요. 말실수면 사퇴해야죠. 일단 뭐 시사저널에 보도된 내용을 이제 근거로 말씀 주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대로라면 김기현 대표가 사실 쉽지 않다. 김기현 대표 체제로도 총선이 치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그 고민을 누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저는 솔직히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다. 그렇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
정말 젊은 사람 중에 대통령 싫어하는 분들은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대통령께서 해외에 계시다가 가끔 방한하신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롱조의 말인데 예. 저는 지금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물론 대통령께서 정치에 개입하시는 것도 좀 이상한 거지만은 네. 지난 1년 반 동안 보면 정치에 개입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중차대한 총선상을 앞두고는 해외 순방만 하고 계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내에서도 이게 좀 이상한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기현 체제 총선으로 갈지 말지도 그것도조차도 지금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기현 대표가 물러난다면 그 후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시점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묘한 게 제가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항상 제가 언론에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듣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게 저는 김기현 대표 개인에 대한 신뢰는 굉장해요. 제가 같이 김기현 대표랑 제가 대표고 원내대표 시절에 선거를 승리로 좋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선거를 승리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역량과 그리고 또 품성 이런 걸 다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인용하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요. 그 로한의 왕, 그 기마부대 입굴단이 로한의 왕이 뭐 약간 그 사우론이나 이런 데 씌여 있으면은 그 안색도 좀 안 좋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간달프가 이렇게 지팡이로 치면서 해주면 그때부터 실력을 발휘하죠. 너 이 악귀야 나와라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용맹한 로한의 왕으로 가서 그 인간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김기현 대표도 약간 그런 거, 그런 게 있으면은 엄청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주제를 조금 바꿔서 민주당이 이제 탄핵이라든지 12월에 쌍특검 카드 이제 본격적으로 꺼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 대표로서 한번 생각해 본 바가 있을까요? 자, 청취자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들으셔야 되는 게요. 예전에 한 2달, 3달 전쯤에 이재명 대표 방탄 프레임이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아, 그렇죠. 그때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갖고 국민의힘과 이제 보수 쪽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굉장히 괴롭힌 거죠. 니네 이거 만약에 체포동의안 통과 안 시키면은 니네 다 이재명 방탄 거는 거야. 이재명 방탄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되는 겁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검법이 표결이 12월 중으로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 통과됐을 때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면은 다시 이제 제2요구가 되는 겁니다. 거부권이라는 게. 그러면 3분의 2의 의결로 다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석 정도를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딱 그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의 요구권에 대해 가지고 이걸 다시 보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재의결을 하지 않으면은 당신들도 그럼 김건희 여사 수사에 반대하는 거냐? 그럼 니네도 방탄이다. 역으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게. 근데 이거는 약간 외통수죠. 그러니까 이제 김웅 의원이 방송 나와가지고 아니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에서도 아무 일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특검 받아야 된다. 그 말이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또 윤상현 의원은 김 의원이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거는 수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12월 달에 특검이 통과되면요. 한 2달 정도 이제 있다가 특검이 시작되는데 그럼 2월 말쯤에 이제 특검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게 수사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월 말부터 한 선거가 4월 초인데 한 달 동안은 다 압수수색 소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활용점정으로 만약에 예전에 우리가 댓글 수사하다가 좌천된 검사 윤석열을 특검 팀장으로 앉혔을 때 수사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냥 어떤 사람들 반농담조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립각을 세웠던 분들이 만약에 특검으로 오게 되면은 혹시나 수사 화끈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성윤 지검장 이런 분들. 근데 뭐 그거는 민주당도 약간 너무 정쟁으로 몰아가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검찰에 놀고 계신 분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큰 어떤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항상 출신이시니까 이런 표결에 전에 항상 있는 게 정치적 타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점에 이 특검법의 표결을 막는 방법은 결국에는 정치적 타협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영부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특검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국가 입장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언젠가는 뭐 수사할 게 있으면 수사해야 될 수 있지만은 임기 중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그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특히 민주당도 뭐 타협점이라는 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건 오해를 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 동의하되 예를 들어 선거 이후로 늦춘다든지 이 정도의 타협점은 여당과 정부의 자세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 보거든요. 타협점을 찾아야 돼. 그게 정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우리가 어쨌든 대장동이라는 건을 놓고 누가 나쁘냐 누가 착하냐 이걸 갖고 이제 싸우다가 끝났잖아요. 그게 우리 대선에 있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습니까? 경제나 아니면은 여러 복지나 이런 아젠다들이 논의되지 못하고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를 가지고 대선을 치렀다는 게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총선이라는 중차대한 선거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재판 결과라든지 아니면 뭐 특검 수사에 따라 가지고 선거 결과 바뀌고 얼마나 이게 좀 전근대적인 방식입니까? 저는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나 이런 것들 좀 늦추고 특검도 좀 늦추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뭐 재판부랑 타협 볼 건 아니지만은 좀 그런 형사적인 문제로 선거를 안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재판보다는 좀 제대로 된 총선 선거가 필요하다. 자,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자, 시간이 좀 다 돼서 말씀 들을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좀 정기적으로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바쁩니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바빠요. 요즘. 알겠습니다.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화 통화라도 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주고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하다. 정치 신동 이 얘기 듣고 별로 안 좋죠. 신동 얘기는. 저 이제 내년이면 40입니다. 한국 나이로. 알겠습니다. 정치 아저씨 뭐 이렇게 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준서 전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